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2010년도 농사 1차 경제학 기출문제 15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뭐 간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절약의 역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절약의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케인즈가 대공황 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요. 이때 개개인들이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최적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의 최적 선택이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최선의 선택이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적인가? 최선의 선택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절약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로 얘기합니다. 구성의 오류 이렇게요. 도대체 뭔데? 뭐 그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한다고요. 그래서 경제가 꿀꿀한 상태가 되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꿀꿀 시에 개인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이제 절약을 하는 거죠. 절약을 해요. 절약을 한다는 건 이게 저축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저축을 증가시키는 게 이게 합리적인 선택 맞아요. 근데 아니 케인즈가 봤을 때는 온 국민들이 저축 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왜 경제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자영업자가 어려워집니까? 사람들이 거리 두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이렇게 가지 않는 거야.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절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러한 소비 감소는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수요에 대한 감소로 이어지고. 자, 이렇게 물건을 안 사게 되잖아? 그럼 케인즈는 요걸 본 거지. 아니, 지금 대공황, 1929년 대공황,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기업들이 생산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자동차랑 이 모든 것들은 생산이 다 되고 언제나 생산할 준비도 돼 있어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기업들의 판매가 감소하는 거예요. 판매가 감소하고 자꾸 재고가 쌓이는 거지. 재고가 자꾸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물건도 안 팔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소득 자체가 감소한다니까.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소득의 일부는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을 하게 되는데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오히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반대로 화살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약의 한 게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될까요? 저축이 증가했더니 국민소득이 감소해서 오히려 저축은 더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바로 절약의 역설.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축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축의 역설이고 이게 바로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개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다음에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16번은 여기 보니까 승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소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나와 있는 0.82 한계 소비 성향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0과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투자와 정부 지출, 순수출은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정부가 조세와 정부 지출을 동시에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증가시켰다? 100만큼 동시에 증가시켰어요.
그때 승수는 어떻게 되는가?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이건데 여러분 이걸 둘 다 동시에 같이 증가시켰다 하면 이게 균형 재정 승수가 되는 거야. 균형 재정 승수.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비례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형 재정 승수는 1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문제 풀 때는 이거 그냥 당연히 100만큼 동시에 증가시켰으니까 국민소득도 동일하게 100만큼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조세를 같은 크기만큼 증가시키면 국민소득도 같은 크기만큼 여기선 100만큼이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살짝 한번 볼게요.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c, i, g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어진 정보를 대입을 하면 c가 어떻게 되냐면 500 플러스 0.8. 자, 그 다음에 y-t인데 t가 그냥 정액세라고 할게요. 그럼 t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투자도 i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도 g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y로 정리하면 0.8y니까 전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1-0.8 y가 되고요. 네, 잘 됐죠? 여기 50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0.8 t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써주면 되네. I0, 그 다음에 G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국민소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거를 Y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1-0.8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걸 뒤에 나머지 쓰면 되겠어요. 500 그 다음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t0 공간이 부족해서 i0 플러스 g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균형 재정 승수는 조세와 정부 지출을 동시에 변화시켜요. 자, 여기서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여기 정부 지출이 이게 외생적으로 있으면 이 앞에 1 생략됐으니까 이게 그대로 가는 거죠. 1-MPC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세를 여기요. 정액세잖아. 이걸 한 단위 증가시키면 여기 t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요 앞에 이게 붙어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0.8인데 마이너스 0.8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1-0.8분의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걸 동시에 변화시킨 거야, 동시에.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을 동시에 변화시키고 더하기 조세를 동시에 변화시키고 이렇게 더하게 되면 정부 지출 승수가 1-0.8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조세 승수는 1-0.8분의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도출 과정을 살짝 봤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푸실 때는요. 동시에 같이 변화시킬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17번 문제 좀 풀어보시죠. 자, 17번은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긴 하는 건데요. A국의 중앙은행의 실질 GDP의 성장률이 6%고요. 물가 상승률이 4%로 유지하는 정책 목표를 취하고 있대요. 화폐 수량설에 따른 중앙은행의 통화 증가율의 목표는, 여러분 이 화폐 수량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화폐 수량설은 이 고전학파 주장이에요.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고전학파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응되는 게 고전학파고, 케인즈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면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화폐 수량설 하게 되면 이게 MV는 PY 요거를 아셔야 돼요. MV는 PY 이렇게 되죠. 자, M이 화폐 공급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고 V가 유통 속도고요. P가 물가 상승률이고 Y가 국민소득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변화율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변화율로 나타내려면 우선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화폐 공급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이렇게 돼 있고 이 V는 유통 속도예요. 유통 속도 얼마나 빠르게 돈이 빙글빙글 도는가. 얘 P는요 물가예요. 물가 수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통화량의 변화율은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고 더하기 자, 이게 곱하기는 변화율로 나타낼 때 더하기로 되고요. 나누기는 빼기가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유통속도의 변화율 이거는 자 물가 상승률 P분의 델타 P 더하기 Y분의 델타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주어진 값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실질 GDP 성장률이 이게 6%야. 그게 바로 요거예요. 6% 이렇게 됐고요. 물가 상승률은 4%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얘는 4%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화폐 수량설에 따른 통화량 증가율 목표인데 유통속도는 일정하네. 이게 유통속도가 5에서 계속 5로 유지되면 유통속도의 증가율은 뭐야? 5에 5 변화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빵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통화량 증가율은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하면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폐 수량설에 따른 이걸 교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환 방정식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환 방정식 요걸 이용해 가지고 찾는 거 1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은근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총수입은 우리 응용을 해볼까요? TR은 PQ라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TR은 총수입은 PQ 요거요. 이것도 우리가 총수입은 물가 곱하기 가격 곱하기 Q 생산량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잖아. 요 변화율로 나타내면 이렇게 TR의 변화율은 P의 변화율 Q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다음 18번 볼까요? 자, 18번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에 대한 학파별 견해를 설명한 건데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정 지출, 확대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텍스를 감면해 줘 가지고요.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전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저축이 증가하고 민간 저축이 감소하여? 아니야. 우선 틀렸어. 여러분, 여기 정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부가 있어요. 그럼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서요. 정부가 텍스로 재원을 조달해서 정부가 돈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부 지출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하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얘를 줄인단 말이야. 그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부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버먼트에서 정부 저축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빼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보면 이게 이 G가 더 크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0보다 작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저축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아무 효과 없네 그런 쪽으로 끌고 가긴 하겠지만 케인즈는요, 그렇지 정부 저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저축이 감소하면서 자금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쓰는 건 많고 이자율이 상승해요. 승수 효과도 있겠지만 이자율이 상승해서 여기서 이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가 감소한다고요. 그걸 구축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게 케인즈는 민간의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작아.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투자에 영향 미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케인즈는 투자는 이자율에 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이거요.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요. 애니멀 스피릿. 네, 이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 의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걱정 마. 구축 효과 별로 크지 않아. 이자율에 굉장히 영향이 커야지 구축 효과 큰데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만 여기에 영향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축 효과의 크기는 작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자, 맞는 얘기야. 통화주의는 통화정책에 비해서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지만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크다? 아니요. 우리 이거 시차 파트에서 얘기를 제가 기본 강의 때 하는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신속한 게 아니라 재정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신속이 아니지. 통화정책이 신속하고 통화정책에 비해서니까 지금 주어는 뭐야? 재정정책 아니겠습니까?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려면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텍스를 조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요. 시차가 걸려. 그래서 이게 내부 시차가 좀 길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이게 여기가 틀린 거야.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공급 중시 경제학은요. 이거는 공급을 중시 여기는 거니까 계통으로 따지면 고전학파에 가까워요. 케인즈 학파에 가까워요. 그렇지. 얘는 공급을 중시 여기니까 고전학파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 여기잖아. 고전학파는 공급을 중시 여깁니다. 세율이 인상됐다? 그러면 세율이 인상됨으로 또 뭐 세율이 인상돼?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은 세율을 인하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소득이 증가한다? 아니요. 뭐 이거 세율 인하라고 얘기하죠. 이 공급 중시 경제학도 여기 보시면 세금을 인하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래퍼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래퍼 곡선 해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래퍼 곡선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세고전학파 나와 있습니다. 세고전학파는 우선 첫 번째 세자에 좀 초점을 맞추세요. 세자. 세자라는 이게 뉴가 들어가잖아. 뉴. 자, 세자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세자에. 그렇지. 세자에는요. 이게 세켄즈 학파도 이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뉴라는 거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합리적 기대가 들어가요. 합리적 기대가 여기 들어가고요. 더하기.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게 합리적 기대야. 그 다음 미시적인 최적화 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은 효용 극대화뿐만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예요. 자, 재정 지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민간 경제가 위축돼서 소득이 감소한다? 아니요. 우선 불확실성 이걸 떠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줄 알았네. 민간 경제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럴 줄 알았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정부 정책. 자, 뭐라고 합니까? 무력성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9번 볼게요. 자, 19번은요. 통화 승수, 신용 승수 얘기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통화 승수를 증가시키는 항목을 고르세요. 여러분, 승수라는 게 뭐예요? 은행이 밖에서 이제 본원 통화든 본원적 예금이든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은행은 이만큼을 지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이게 지급 준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준비금. 자, 이거 지급 준비금만큼은 자기가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는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해주면 이게 지급 준비금이 뭐 80이다라고 하면은 뭐 20만큼은 지급 준비율이 0.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100이 들어왔으면 아시겠지만 80만큼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대출을 이제 다른 은행에다 해주게 되면 B은행으로 가게 되면 자, B은행은요 지급을 위해서 얼마요? 80 들어온 거에 20%인 28에 16, 16만큼은 지급을 위해서 보유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뭐 64는 또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승수 공식을 보셔야 되는데 그 해설해 보시면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승수 공식으로 봐도 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법정 지급 준비율이 낮아져야지 승수가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율이 낮아야지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승수 공식에서 거기 보시면 C라고 하면 C 더하기 1-C에 Z라고 할까요? Z분의 1 이런 공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뭐 K로 했는데 C로 합시다. C 플러스 Z분의 거기 마찬가지로 C 플러스 1 이런 공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Z가 지급 준비율이야.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과 지급 준비율을 줄인다. 맞아요. 초과 지급 준비. 그냥 은행이 내생적으로 겁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초과 지급 준비를 줄이게 되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승수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계가 현금 보유 비율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C가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람들이 현금으로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주머니에 현금으로 보유하면 이 현금은 어떻게 돼?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데 중간에 누출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율은 누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제 시스템 내에 돈을 돌리고 하는데 방해 요인이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현금 보유 비율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이 바로 승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2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0번. 명목 화폐 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목 화폐 수요니까 화폐를 보유하는 거야. 자, 왜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1번 볼까요?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해요. 부자가 되는 거니까 소비가 이렇게 더 화폐를 많이 갖고 다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밥값이 4,000원이었는데 갑자기 2배 8,000원을 뛰었어. 그럼 내가 10,000원 가지고요. 4,000원이면 밥을 그래도 2끼 마시고 커피도 마실 수 있을 텐데 8,000원 뛰게 되면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를 더 많이 이렇게 보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야. 이건 달라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야. 은행에다가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둬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이거는 화폐 수요가 감소해요. 그래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내가 화폐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 화폐에 대한 기회비용은 당연히 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고요.
자, 불확실성과 관련된 게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미래가 불확실해. uncertainty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확실성도 넣어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불확실성 이거 넣으면 되겠지. 불확실성. uncertainty가 있으면 불확실성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불확실성이면 화폐 보유를 당연히 증가시키게 되는 거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아니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이게 더 타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이거 틀렸고요. 다음 5번 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거래를 위해서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21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하는 거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도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 관심 대상이 되는 게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5세 미만 인구는 빠져요. 그래서 15세 미만은 제외 이렇게 합니다.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 일할 의사가 없으면 이거 비경활 인구예요. 비경활 인구.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거 빼버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실업률 측정하거나 할 때는 관심 있는 게 요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비경활 인구 요거를 제거합니다. 이게 뭐다? 예,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해요. 활동 인구.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취업한 사람을 우리가 취업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업자.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네, 실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2천만 명이니까 이게 2천만 명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게 2천만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취업자 수가 1800만 명이네. 1800이고요. 그럼 실업자 수는 어떻게 돼요? 실업자 수는 뭐 지금 여기 보면 2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 이상인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그게 비경활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500만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500만에 속하는 겁니다. 500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다시 정리하면 15세 이상 인구야. 그래서 생산이 가능한 인구들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활 참가 인구, 활동 인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가 얼마야? 2,500명 이렇게 있는 거죠. 500명 중에서 여기 2,000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8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2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데 기업이 임금을 낮추지 않는다. 왜요? 이게 효율임금이라고 한다고. 만약에 시장에서 실업자가 많이 있으면 기업은 임금을 낮추려고 할 요인이 생기는 건데 기업은 임금을 낮출 요인이 없어요. 왜 안 낮추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요. 임금을 낮추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산성이 바로 여기에 보시면 쭉 해서 임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효율임금 제도는 이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반대로 보는 거야. 임금을 더 많이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되는 게 바로 효율임금 제도입니다. 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관련된 게 아니라 노조 이런 게 아니라 그 임금을 낮출 경우에는 맞아요. 노동의 질 자체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답은 그냥 5번이야. 임금을 낮추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주는 만큼만 일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가 감소해요. 태만이 감소해집니다. 해이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이 태만이 감소하고요. 이직률도 어떻게 돼요? 하락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줘. 그럼 내가 괜히 태만하게 나태하게 하다가 잘리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안 잘리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요. 또 역선택도 감소해요. 야, 저 회사는 돈을 많이 준대 라고 하면요. 그렇지. 역선택도 감소해서 똑똑한 애들만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영양 상태가 증가해져 가지고요. 그치. 옛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주 안 좋은 음식, 값싼 음식만, 정크푸드만 먹었었는데 맛있는 밥을 먹게 되면서 그러면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효율임금 제도는 뭐 자주 출제되니까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23번.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인플레이션은요. 이게 뭐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원래 올라가는 거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요. 실질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뭐가 하나 떠오릅니까? 인플레이션 텍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텍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누진과세를 때리는데 어디에 때리냐면 명목소득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명목소득에다가 세금을 때려요. 소득에 누진과세를 하게 돼요.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득이 임금이라 할게요. 그냥 실질 임금은 이렇게 있어요. 내가 1,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상품의 가격이 100원이야. 그럼 사과를 10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물가가 2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나의 명목 임금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2,000원으로 올라가야지 실질 임금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볼게요. 정부가 명목소득에다 누진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 세금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텍스를 이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부자가 되셨구만 해가지고요. 세금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텍스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텍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치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요. 명목이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실질이자를 낮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 피셔 가설이라는 거 이거 자주 나오니까 좀 보시죠. 피셔 가설 한번 보시면 피셔 가설은 자, 명목이자를 I라고 쓸게요. 실질이자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질이자율은 가만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명목이자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아니면 피셔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명목이자율이 완전히 다 풀리 반영되지 않으면 얘가 올라갔어요. 10%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얘가 만약에 5%만 상승됐다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로 이렇게 감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무슨 효과다? 이렇게 명목이자율이 풀리 반영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은 실질이자를 낮춘다.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래요. 먼토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토 효과. 먼델 토빈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명목소득이 불변일 때, 명목소득이 불변이야. 명목소득이 불변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아니, 여기서 명목임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200으로 증가하게 되면 실질소득,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거죠. 증가하는 게 아니군요. 자,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이 불변일 때 명목임금은 감소한다. 또 무슨 얘기야? 실질임금이 불변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100에서 200으로 올라가면 명목임금도 실질임금이 그대로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잦은 가격 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초래한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 메뉴 비용. 메뉴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메뉴 코스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24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뭐예요, 이거? 스태그네이션과 경기 침체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합쳐진 거야. 더하기 인플레이션이 같이 합쳐진 거를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뭐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원인은 어떻게 돼요? 공급 측면의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Y가 있고 P가 있는데 자, 총수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뭐 유가 상승 같은 비용 인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상방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게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국민소득의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올라간 걸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면 총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총수요를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AD를 좌측 이동시켜요. 그럼 여기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결국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해법은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해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건 아니고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이게 원자재 가격이라 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거 갖고는 좀 그래요. 총수요가 아니라 총공급이 감소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면 총공급 확대를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고 총수요 확대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올라가지. 실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아니라 실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업자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오히려 물가가 더 심하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AS를 이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 있네요. 비교우에 관련된 얘기예요. 비교우라는 것은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선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A 국가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여기 XJ랑 YJ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2000-2x 하니까 A 국가는 이게 좀 가파른 기울기입니다. 2000이고 마이너스 2x 하니까 이게 A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 P, B, C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뭘 뜻합니까? 그치, 이게 기회비용이잖아. XJ를 이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YJ를 내가 이만큼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 미시에서 많이 했었는데 MRT라고 합니다. XY고 X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Y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를 나타내고요. 이게
관심사가 x제인데 x제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죠? x제 기회비용이다. 자, 그러면 B국가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B국가도 여기 그려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x가 있고 y가 있어요. 자, B국가는 어때요? B국가는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100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1000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그러니까 이게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P, B, C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기회비용이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 A국과 B국가랑 어디가 기회비용이 더 작아요? 그치, B국이 기회비용이 더 작아요. X제의 기회비용이 작지. 그러니까 B국이 당연히 X제에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B국의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작습니다. 기회비용이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요. B국은. 그렇죠? 그러면 A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네. 그래서 A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거 맞네. 그냥 끝이네요. 맞나요? 간단하네. 자, A국은 두 생산의 여러분 비교 우위는요 둘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거 하나는 잘하고 다른 하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이러면 틀려요. 다음에 절대 우위는 뭡니까 하면 절대 우위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에 있는 게 그만큼 더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포함하고 있잖아. 밖에서 감싸 안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B국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A국이 X제와 Y제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우위에 직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B국은 두제와의 A국이라니까요. 틀렸고 B국은 X제 1000단위와 Y제 1000단위를 동시에 아니요. 지금 B국은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1000이니까 여기가 X제만 1000단위 생산하고 Y제를 아예 생산 안 하거나 X를 생산 안 하고 Y제만 1000단위 생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선택할 수 있지만 둘 다 1000개씩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잖아요. 이런 점은 선택할 수 없다 이래야죠. 동시에 이걸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2010년도에 농사 1차 기출문제 해설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좀 기초 설명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면은 충분하고요. 만약에 기초 설명을 딱 들으셨는데 이게 좀 잘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시면은 그 기본 강의나 아니면 객관식 관련된 부분의 파트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그 부분을 마스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2011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